자, 안녕하세요. 10월 6일 금융경제 이슈 또 힘차게 달려볼게요. 요즘 피곤하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컨디션 관리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자소서를 준비하고 또 필기 준비하고 너무나 바쁘지만 컨디션 관리를 한번 잘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자, 10분 경제 이슈를 요즘에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쭉쭉 기존에 하던 그 분들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 뭐든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천천히 습관적으로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볼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금보사 카페에 항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요. 뭐 오픈방도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정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도 몇 가지의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이슈를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5개 정도, 그리고 제가 한 20분 정도 지금 아침 일찍 급하게 촬영해서 올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전공자를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일 익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공부하는 거는 학습을 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소서와 면접 때 이러한 이슈나 내용들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 은행, 그 증권사, 그 보험사, 그리고 그 기업에 준비를 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잘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기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슈도 계속 겹쳐요. 그 겹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그렇게 잡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볼게요.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영끌도 양극화. 저랑 같이 지금 제가 거의 얼마나 안 돼? 아직 한 달은 안 했죠? 한 3주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아야 되죠. 영끌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세요. 지금 기사 제목이 뭐예요? 영끌도 양극화.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럽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대부분 이런 부동산 지금 매매를 할 때 영끌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매매한다. 이건 뭐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자본 말고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러한 신조어가 생겨난 거죠. 영혼까지.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받아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 최근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 계속적으로 상승장이었고, 이러한 상승장이 편입하지 못하면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게는 20대 후반부터 그다음 보편적으로 지금 30, 40 세대도 많이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죠. 자, 보면은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몇 억씩 받아 집을 샀다고 하는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한없이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조금 중소기업보다 조금 높은 분들은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도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전문직에 있으면 대출을 지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뭐야, 빚 없는 게 좋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그 트렌드들이 바뀌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들이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고 또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재직한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보다 신용이 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전문직이 아니고, 그리고 연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도 그만큼 한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40 세대들의 영끌이 연일 부동산 시장이 화두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30 세대인 분도 계시고 20대 후반의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취업만 꼭 해라 그게 아니에요. 취업을 하다 누군가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취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취지도 금융권을 가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다음 재테크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보자. 좀 쉽게. 그런 취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곧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대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영끌 대란에 합류하지 못하는 30세, 40 세대들이 박탈감이 굉장히 있다는 이러한 팩트죠. 자, 물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세, 수도권 전세 대란, 문통 높은 청약 당첨 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 용어 또 나왔죠. 공포 매수.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덮쳤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같은 열풍 속에서도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기 A씨는 이렇게 집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씁쓸하다.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현금 준비되는데 신용대출로 안 나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용어들이 낯설면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서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살려면 LTV가 어느 정도 나온다? 얼마 나와요? 예전에 60%가 나왔던 게 지금은 4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1억을 받았을 때 6천만 원 나올 게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작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5억이면 3억 나올 게 2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그 1억 차이는 1억 차이 때문에 집을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끌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연봉이 좀 낮은 분들, 그 다음에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분들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B씨는 현재 저금리 기준이라고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자 2%, 4%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 금리가 지금 1%대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대출금리 뭐 1%대고 그러면 그분들은 대출 금리가 지금 2%, 5%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의 상환 능력은 지금 이자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앞으로 부동산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원으로서 만약에 증권맨으로서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고객과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일즈를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 세일즈는 내가 뭔가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고객한테 그냥 그것만 권하면 고객은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그 고객과 공감대와 관심사를 같이 나눠서 그 고객들과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뭐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단지 취업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객을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고 전문적인 은행원한테 그리고 증권맨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을 하는 사람도 부동산을 많이 하고요.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주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조금씩 관심을 가신다면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뉴욕 증시가 지금 3대 지수가 급등했죠. 최근에 추석 연휴로 해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상당히 조정장을 받았었는데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세세하게 뭐 이런 장에 대한 체크를 솔직히 뭐 시간대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증권사 갈 친구들은 이러한 이슈를 보고 나름대로의 나만의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인하됐는지, 이 인하된 것이 조정을 받는 것이 어떠한 이유이고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갈 건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기대 여력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증권회사 갈 친구들은 그게 맞던 틀리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현재 있는 주식 애널리스트 분들도 본인들이 쓴 투자 보고서 모두 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 근거가 중요한 거지, 방향성을 누구나가 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 증권사 외에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방향성만 매일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코스피나 나스닥 뭐 이런 것들, 다우존스 이런 것들만 확인해서 오늘은 약간 뭐 상승장이구나, 하락장이구나, 그 이유는 뭔가, 거기까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 소식이 전해져서 그렇고 또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뭐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약간의 상식적으로 지금 뭔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나온 내용들 중에 뭐 신규 부양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제 증시를 밀어 올린 거죠. 그리고 신규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하락 국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러한 신문 기사를 갖고 이 기사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똑같은 그 3대 지수 급등에 대한 얘기를 기자분별로 다르게 했을 거예요. 약간씩은. 왜? 각 기자별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러한 3대 지수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분의 아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와서 상승 이유를 체크하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그분의 의견을 또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은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그것들을 내가 종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로 이러한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이 내용이 좀 더 맞네?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논리가 생겨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할 것보다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3-4개 관련된 기사나 내용들을 찾아봐서 그것들의 의견을 나한테 최대한 흡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출에 관련된 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신용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이나 전문직들이 훨씬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왜? 빚내서 아까 투자한다고 했죠. 영끌, 어떻게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막 대출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리스크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다거나 만약에 상환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것들이 은행의 부채로 다 잡히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겠죠. 고객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금리이기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증시나 부동산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 수익률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겠지만, 만약에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이나 투자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본인들도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뭐예요? 은행권들한테 신용대출 줄여라, 한도 조정해라,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각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는 거죠. 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뭐예요? 신용대출 조금이라도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달 새 3조씩 늘어나던 신용대출이 한풀 꺾였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한 달에 3조씩 늘었다는 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왜? B2 연끌하기 위해서 대부분. 근데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한도 줄이기에 돌입하면서 대출 총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은행권에 따르면 이렇게 5대 은행은 이렇게 짓게 됐고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몇 월? 8월. 그러니까 계속 증가폭이 상승이 됐지만 8월에 가장 많이 증가폭이 됐죠. 이때 신용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자,
그리고 뭐 쭉 내용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은 실용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지금 뭐예요? 지난달 한도를 일제히 낮추고 금리를 올렸다. 국민은행이 이제 금융당국의 방향성을 맞추고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이나 이제 이런 데서 뭐 우리 걸로 갖고 가려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국민은행에 대한 최근 이슈 한번 뭐 얘기해봐라 했을 때 저는 국민은행은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대출이 현재 이렇게 포화가 되고 있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서 고객의 가계부채 증가와 그 다음에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만약에 이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의 그 안전을 갖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두 집단 모두에게 리스크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전성 있게 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전성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얘기할 때도 이러한 이슈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다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멈췄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카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실용대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지난번에 또 얘기한 제2금융권 대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방향성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은행권 지금 글로벌 지금 또 한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증권 쓰면 이제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은행권 해외 거점이 이제 개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신설을 하고 신한 하나은행은 약간 효율화를 따진다. 그러면 자소서나 뭐 면접을 볼 때도 이러한 포커스에 우리가 조금은 더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보면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도 싱가포르 설립을 추진 중이래요. 국민은행이. 그리고 신한과 하나는 해외 법인 청산 절차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왜? 신한 하나는 효율화를 갖고 있으니까. 국내 은행들 중 가장 늦게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국민은행은 새 판을 짜는데 주력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여러분 지금 유비로 지원했지만 입사업 포부가 해외 시장 어디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입사업 포부를 면접 때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전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다른 은행은 철수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왜 들어갔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고요.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공략 중인 신한은행은 지점 효율화와 일부 법인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나은행도 청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은행도 글로벌이 떴지만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글로벌이 아니라 현재 필리핀 클락지점 청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친구들은 제가 자소서 피드백 끝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하나은행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뭘 하고 싶다고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하나은행이 글로벌로 뭐 입사업 포부나 이런 걸 쓰려면 하나은행 현지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도,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서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유를 내 스스로 분석하고 얘기를 담아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슈를 토대로 해서 각 은행의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저금리법 찾아라. 은행도 서학개미와 한배. 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이 1년새 6조 원이 넘게 불어났대요. 와, 30조. 대박. 그쵸?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는 친구 있나요? 투자해봐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어떤 주식을 사보고 그 주식의 가치를 한번 느껴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자, 특히 이렇게 늘린 금액 중 2조 원 가까이를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질주에 은행들까지 동참하는 모습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마저 0%까지 추락하자 은행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 올해 상반기 4개 은행들이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계됐다. 증가하는 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2030, 그다음 3040 세대들이 영끌을 해서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각 금융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팩트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누가 보면 좋냐? 물론 일반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방향성을 알면 좋지만 뭐 자산운용이나 뭐 자금 신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이런 이슈들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 이게 이 은행의 투자 방향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은행별로는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해당 자산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은행들의 글로벌 투자 확대 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당 부분 해외 주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래서 이처럼 은행들의 해외 자산을 늘고 있는 배경에는 뭐예요? 기준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일찌감치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금융권은 지난해 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매력이 있었지만 이거 무슨 말이냐?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왜냐면 기관들도 금융권도 돈을 받았으면 그걸 운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기준금리가 낮고 뭐 어디에도 별로 지금 어떠한 투자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투자 방향을 찾겠죠. 거기에 동참했던 것들이 뭐다? 해외 주식 투자가 많다는 거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건 지금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건 기관이건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다 돼서 아무튼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우리 알차게 한번 보내봅시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 미션 여러분 왜 안 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자, 미션 오늘 내용 중 아무거나 5개 중에 하나 고르셔갖고요. 본인이 살짝 내용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